이번 시간에는 2022 3월 고2 학평 30에서 3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얘는 사회 지문 중에서 법이잖아요. 법 지문이 나올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역시 문제 먼저 보고 내용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 혹은 사례 적용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지문을 읽으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를 보니까 1번은 내용 일치 문제고요. 그다음 2번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 니은 보고 바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요. 13번은 가로 채우기 문제고, 헌법 17조 나오는 거 보니까 헌법 17조 나오는 부분 읽어보고 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A의 사례, A 읽은 다음에 바로 풀면 되고요. 15번은 이런 정보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다 읽고 풀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이런 법 문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그러니까 좀 강조해서 읽어야 될 게, 물론 첫 문단이 가장 중요해서 첫 문단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봐야 되죠. 왜냐하면 첫 문단은 이후에 나올 문단의 내용을 줄거리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이죠. 특히 또 법지문에서는 사례 적용하는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적용하는 문제 유념하시고, 또 모든 이 독서지문은요, 비교 대조가 키워드입니다. 비교 대조, 뭔가 하나의 기준으로부터 다른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비교 대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거에 유념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런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자신의 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언제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 중요하죠. 자, 이 개념을 알려주는 걸 보니 이 지문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구나라는 것 우리 직감할 수 있고요. 이는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삭제, 정정 등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대요.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된 근거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글 전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구나. 여기까지 1문단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A라고 해서 1문단을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A 부분을 바로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가 13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우시오라는 거예요. 적절한 것. 한번 볼게요. 헌법 제17조에서는 타인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 내용이 1문단 마지막에 그대로 나와 있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법을 제17조에 명시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1문단의 내용 똑같고요. 이는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적 성격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 제17조만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헌법 제17조에 헌법 제17조를 근거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네요. 그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뭐하기 때문일까요? 다시 1문단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게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이라는 것을 근거로 만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인데요. 아까 문제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권리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묻는 문제인데, 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 삭제, 정정 등의 요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또 앞에서는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했는데,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기 위해서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요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원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인데, 그것과 더불어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까지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요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바로 답이 나오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정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번 선지를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보여줄 것인지,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지, 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것인지 정정할 것인지를 요구해야 되는데, 이 17조만으로는 그것을 요구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 2번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관계없이 사회적 이익을 떠나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얼마만큼 공개하고 삭제하고 정정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문단 풀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사망자에 관한 정보나 단체 혹은 법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개인정보는 살아있어야 된대요. 사망자 안 되고요. 법인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단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국한한대요. 또한 성명, 주민번호,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것은 성명, 주민번호, 사진, 동영상,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번호의 뒷자리 숫자를 집 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으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거죠. 살아있는 사람, 성명, 주민번호, 사진, 동영상과 추가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사진,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3문단 봅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전 동의 제도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전 동의 제도가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네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 주체의 즉 개인의 동의를 구할 때 동의를 구해야 되죠. 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누가요? 개인정보 처리자가요.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도 모두 고지 알려야 한다고 말하네요. 자, 1문단에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2문단에서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국한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줬고요. 3문단은 사전 동의 제도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바로 이 문단의 밑줄근 A,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A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네요. 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봅시다. 아까 얘기하기를 살아있는 사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주민번호, 사진, 동영상,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과 결합하여 쉽게 개인임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볼게요. 1번 학교 홈페이지에 담임을 맡은 학급과 함께 게시된 땡땡이라는 교사 이름은 해당하죠. 2번 살아있는 이름이니까요.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에서 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도 해당이 되죠. 휴대전화 번호가 만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유출될 수 있다면 이 휴대전화 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죠. 3번 의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에서 추도사를 읽은 유족의 얼굴을 촬영한 동영상 당연히 개인정보고요. 4번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얼굴 동영상의 얼굴이니까 개인정보죠. 이미지도 개인정보고요. 사진. 그 다음 5번 생전에 모은 전 재산을 기증한 이부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부자 장학재단. 첫째 뭐예요? 생전이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망자니까 개인정보 대상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재단이니까 또 아닙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연습할 때도 정보가 좀 많다 싶으면 바로 문제로 와서 문제를 풀고요. 또 밑줄 그어진 거는 당연히 문제니까 바로 와서 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구조 1, 2, 3, 4, 5문단의 구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한번 마지막에 한번 전체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꼭 정리하셔야지 추론 문제까지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문단 보도록 할게요.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고유 식별 정보는 여권 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이며 민감 정보는 건강 정보나 정치적 견해와 같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자, 그러면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식별 정보는 차이점이 있네요. 공통점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고유 식별 정보는 여권 번호와 같은 것
민감식별 정보는 건강정보, 정치적 견해, 주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모두 뭐여야 된대요? 사전 동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사전 동의 물론 있어야 된다고 산문단에서 말했고요. 그것과 연결하여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라는 것이죠. 산문단에서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죠. 자, 산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고유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래요. 고유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종류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이에 대한 문제를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뭐죠? 개인정보, 그죠? 수집 및 이용 동의. 그 키워드가 있죠. 그럼 바로 풀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윗글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 없이 제시하는 다음 동의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렇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선지를 바로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1번 가에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 회원은 개인정보의 주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예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개인정보의 주체는 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자, 보니까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은 왜 해요?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2번 가의 4-2는 요거네요.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주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다 라고 했는데 내용 볼까요?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 가에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회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죠. 3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말했습니다. 선지 4번 나의 일은 개인의 건강정보가 고유 식별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써 틀렸네요. 건강정보는 고유 식별정보가 아니고 민감정보라고 했고요. 고유 식별정보는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5번 나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니 가와 나가 다른 항목으로 구별돼 있고요. 나는 건강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얘는 민감정보죠. 이 민감정보는 별도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 얘는 건강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5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 보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니은 읽고 나서 나머지 문제 풀면 되겠네요. 5문단 봅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이 수집,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동의했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보존하거나 이용하도록 한다. 익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익명정보란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래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익명정보라고 했네요. 익명정보는 시간이나 비용,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익명 처리를 마친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왜? 익명 정보는
현재의 기술 혹은 앞으로 발전된 기술을 예견하여서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죠. 어떤 분야에서도. 그러면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이 문단에서 말하기를 개인정보법에서 개인정보는 뭐야? 살아있는 사람으로 성명, 주민번호, 사진, 동영상 혹은 다른 것으로 연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니까 익명정보는 뭐죠?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익명정보가 아니라 왜? 더 활용하려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활용의 유연성이 대두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명정보로 가공하여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하나 봐요.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가명정보는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혹은 대체한 것으로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대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단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개인정보와 1:1 대응이 가능하죠.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는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대요. 자, 그래서 4문단, 5문단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개인이 동의했더라도 그랬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 정보 처리 방법과 가명 정보 처리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익명 정보 처리 방법은 익명 정보 처리를 하면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 정보가 아니고요. 가명 정보는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차이점은 가명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문제, 기억, 니은 구분하는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기억은 익명정보, 니은은 가명정보.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선지 1번. 기억은 익명 처리되기 이전의 개인정보와 1:1로 대응하지 못해서 익명, 아예 정보를 식별할 수 없다고 했죠. 선지 2번. 니은은 가명정보는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아니요. 이용 목적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필요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는 것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이런 데는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 필수적이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선지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있다 보시고 기억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맞네요. 기억은 익명정보인데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죠. 4번. 니은은
가명 정보는 기업과 달리 이거 있다 보고요. 수직 목적 외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고요. 그 국가적 목적을 위한 길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가 아니고 니은의 같은 경우는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요.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익을 위한 일, 뭐 공익적 기록 보존 이것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남았네요. 11번 문제 풀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1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대해서 1문단에서 말했죠. 그 다음 선지 2번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2문단에서 말하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고요. 4번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 5번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배경은 뭐예요? 자,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1문단에서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17조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 그 문단을 가서 그 내용을 끌어와서 연결해 본다면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파일은 기술 지문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